네, 안녕하세요. 갓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80입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라고 하면 뭐 새로운 브랜드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메르세데스 뒤에 붙는 게 AMG가 있으면 스포츠, 그리고 마이바흐가 붙으면 끝판왕, 그만큼 럭셔리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580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어지간히 살 수 있는 자동차 중엔 가장 비싼 벤츠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80을 왜 시승하냐, 연말이기도 하잖아요. 사장님들이 아마 12월에 구매할 자동차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벤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80,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길이, 어마어마한 규모감, 그리고 앞에 보이는 그릴, S클래스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던 사람들도 이 차를 보면 아마 더 이상 아쉽다는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그릴인 것 같아. 그냥 S클래스 그릴이 아니라 이 그릴이 다 붙어서 나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지 전에 그 유명하신 어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타시는 그런 자동차라고 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휠도 아주 독특합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만이 갖고 있는 이런 불판 휠을 보여주고 있죠. 와, 진짜 멋지죠. 이 표면 폴리싱을 실제로 사람 손으로 가공을 한다고 해요. 너무 반짝거리지도 않게, 너무 매트하지도 않게 그 중간적인 광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스퍼터링 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스퍼터링 휠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건 모하비에 있던 스퍼터링 휠인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반짝반짝거리는 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반짝거리는 느낌이 자칫 잘못하면 지나치게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매트하게 해서 마치 우윳빛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매트한 크롬을 이 측면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예요. 딱 보면서 오! 야, 나 성공했네. 야, 성공한 사람의 얼굴을 보자, 이렇게 느껴지는 거울 같은 크롬이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짜 넓죠.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하는 브랜드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지금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말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게다가 그 색깔을 요거랑 맞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뒷면으로 오면요, 여기 또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바흐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보여주는 그 위압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런 배지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기본적인 메르세데스 벤츠 S580보다 18cm가 더 길죠. 그래서 굉장히 길어진 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바흐만의 독특한 비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상하게 차가 고급스럽네. 왜 이렇게 미끈해? 뭐가 없는 거 있지 않아요? 열선이 안 보여요. 열선이 없죠. 이 차는 뒤쪽에 열선이 보이지 않도록 숨겨져 있는 자동차입니다. 실제로 그럼 열선이 없느냐? 아닙니다. 열선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에요. 뒤에 보면 아주 미세하게 열선을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데, 굵은 열선이 있으면 열선 있는 곳만 김서림이 막아지잖아요. 그 부분만 없잖아. 이 부분 빼고는 김이 서리는데, 근데 이렇게 전체를 깔고 나면 이 전체가 다 투명하게, 평상시에도 더 투명도가 높고 열선을 켰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따뜻하게 그런 효과를 주고 있어서 겨울철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봤을 때 램프 보면 이게 사실 제가 처음 이 차를 시승했던 게 2020년 겨울에 이 S클래스 신형을 처음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이런 거, 램프가 쭉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3차원적으로 만들어진 램프가 이 3열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진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트렁크도 한번 봐야 되겠죠. 트렁크를 보면 골프백이 4개 들어갈 텐데 크로스로 4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은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가운데 스키스루도 있어서 스키스루를 통해서 기다란 스키도 싣고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다 꼼꼼하게 이렇게 걸 수 있는 것도 제공하고 있죠. 사실 차 전장이 길어졌으니까 트렁크 공간이 더 넓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기대도 있는데, 넓어진 전장은 100% 다 뒷좌석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완전히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 트렁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열었을 때 이렇게 여기다가 램프를 켜서 뒤에서 사고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트렁크가 열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램프, 그리고 여기서 빛을 아래로 비춰줘서 여기서 좀 더 넓은 영역이 비춰지도록 하는 램프를
램프를 갖고 있어요. 이 안에도 물론 램프 있지만 그러면 여기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비춰줄 수 있는 램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메이커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벤츠답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삼각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차가 왔을 때 반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트렁크를 여닫을 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로 차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킥모션을 제공하고 있죠. 킥모션이 뭐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물건을 이렇게 짚고 나면 이걸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킥모션을 하게 되면 이걸 딱 닫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트렁크 여닫는 속도도 지금 많은 메이커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어째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센서가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살짝만 건드려도 다시 열릴 수 있는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닫혀도 충분히 나는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킥모션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메이커들도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차는 S580이잖아요. V8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4000cc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엔진룸을 봐줄 필요가 있겠죠. 꽉 찼어요. 와, 이런 것들도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날아다녀요, 영 마음에 안 드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은 알루미늄을 조립해서 만드는 거, 어떤 차는 이렇게 프레임 있으면 프레임에다가 알루미늄을 더 복강해서 하나 더 길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걸 많이 만들었었어요. 자동차를 얼기설키 엮어서 만드는 그런 자동차들이 오히려 비싼 차입니다. 오히려 비싼 차고, 전체를 찍어서 만든 자동차가 오히려 좀 저렴한 차예요. 이걸 뭐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동차에 이런 부수적인 장치들이 조금씩 있는 것들, 그 자체가 어떤 품질이느냐, 어떤 소재를 사용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괜찮게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 그리고 이 차는 V8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4기통씩 사용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에어필터랑 공명통이랑 이런 것들을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에어필터 갈아 끼우려면 이것도 대공사겠는데? 우리나라 현대차 같으면 그냥 에어필터 이렇게 쓱 빼갖고 쓱 갈아 끼울 수 있잖아요. 물론 엔진에 대한 에어필터입니다. 이 에어필터를 갈아 끼우려면 이거 대공사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뚜껑을 열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시승차이기 때문에 열어서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핫V라고 해서 V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있는 요 가운데에 터보차저가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흡음재 사용하는 게 요즘은 뭐 굉장히 일반적으로 잘 하고 있죠. 근데 흡음재의 두터움이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흡음재가 한 피스가 아니라 세 피스의 흡음재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여기 방열판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보닛이 뜨거워지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멋있네. 자, 그럼 멋진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운전석보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더욱더 가치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이 차는 자동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문의 형태가 조금 달라요. 이게 이포트리스라고 해서 밖에서 당겼을 때 쭉 이렇게 알아서 열리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자동문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바란다면 여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쭉 열렸으면 좋겠어. 꼭 이렇게 열어야 되나? 사실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지. 이 정도면 너무 바라는 게 많다. 여러분들이 아마 마이바흐를 처음 타시면 도어를 어떻게 열고 닫는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왜 대체 여기 있는 거지? 왜 여기 있는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다 달았을까? 옛날 동양 양반들은 신발 신을 때 이렇게 이렇게 딱 잡고 이리 오너라 이러고 딱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벨트 피더라고 해서 이쪽에 벨트가 쭉 올라오게 됩니다. 좋죠. 안전벨트를 잘 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는데요,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굳이 있어야죠. 럭셔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안전벨트를 딱 채우면 도로 돌아갑니다. 고급차구만. 여기 보면 안전벨트에 이렇게 램프가 들어옵니다. 이 램프도 들어와서 여기 숨 쉬듯이 약간 끔뻑끔뻑 하죠. 이런 것들도 디자인 패키지로 들어가 있어요. 와, 진짜 넓구나. 마이바흐 진짜 넓네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빛이 그냥 가득하네. 여기도 빛이 있고, 여기도 빛이 있고, 여기도 빛이 있고, 여기도 빛이 있고, 그리고 요 뒤도 이렇게. 여기 램프는 맵 램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램프도 사용될 수 있어요. 램프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램프가 여기서 눌렀을 때 이 램프 하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저 무드등도 같이 들어와서 여기도 룸램프로, 여기도 맵 램프로 같이 빛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딱 봐도 멋있게 찍히나요? 라인이 살아있어. 여기도 이렇게, 여기 마이바흐 딱 찍혀 있잖아요. 이 차 벤츠야? 그럼 아니, 이 차는 마이바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마이바흐 배지라고, 와 마이바흐구나, 와
이러고 끝입니까? 이러고 끝이 아니죠. 왜냐면 이게 배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또 있을까? 에어백이 있습니다. 에어백이 여기 들어있는데 사고가 나면 여기서 뻥 터지면서 뒷좌석 에어백이 터지는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사실 지금도 정말 비싼 자동차들로 가도 뒷좌석에 에어백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이 전개됐을 때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있습니다. 자동차에 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그냥 사방에 다 터져. 빈 공간이 거의 없이 다 터지는데 그 에어백이 전개될 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고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만약에 이 빈 공간에도 뭔가 터뜨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막에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오히려 크게 다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어백을 터뜨리게 할 때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벤츠 같은 경우는 양쪽에다 이렇게 에어백 파이프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걸 채택했어요. 사진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양쪽에다 에어백 파이프를 만들어서 가운데 그물망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에어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지만 그게 문제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해놨는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멀어요. 디스플레이에 내가 부딪히고 싶어도 부딪힐 수가 없어. 어떻게 여기 부딪히겠어. 안전벨트에 딱 걸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매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도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도 우리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이 안전하게 충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이바흐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제공되는데 수납 공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여기다가 물건을 만약에 놓게 되면 스마트폰을 별로 놓고 싶지 않게 생겼네. 이렇게 쏙 넣었을 때 얘가 포근할 것 같진 않아. 그런 느낌으로 살짝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핑크색을 하고 그러세요? 이 사람 참. 컬러도 이렇게 단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멀티 컬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쭉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계속 변화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사용해 보면 압니다. 현대차든 어떤 차든 사용해 보시면 대부분의 차들은 한 가지 색깔을 세팅하고 나서 바꾸질 않습니다.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지 그걸 뭘 바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멀티 컬러를 해 놓으면 해가 뜰 때부터 샥 아스라이 해가 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촥 던이 멀리서 촥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새벽녘이다가 파란색 하늘이다가 흰색 구름에다가 저녁 때는 이렇게 은은한 이런 노을색으로 그렇게 쫙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쓱 지나가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벤츠는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 차는 지금 4인승이 아니고 5인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올리면 한 좌석이 더 생겨요. 이 가운데 좌석에 앉았을 때 이게 좀 웃겨요.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지금 마이바흐인데 이렇게 앉아야 되나? 좀 안습 아닙니까? 사장님, 회장님 앉고 저 비서 가운데 이렇게 앉아갖고 이러고 가야 된다는 게 이게 조금 부끄럽죠? 그래서 5인승이 꼭 필요한가? 4인승이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인승이 필요하다고 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인승보다 5인승이 더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4인승인 경우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한번 여기 앉았으면 무조건 여기서 끝까지 앉아서 가야 돼. 그리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여기 굉장히 가까운 사이야. 그래서 둘이서 뭔가 이렇게 스킨십 아닙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조장치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당연히 제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버튼 보면 바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는데 요거는 되게 재밌죠. 온오프를 이렇게 네모네모로 만들어 놨습니다. 눌러서 오프 온오프를 저렇게 버튼으로 만들어 놓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지금 뒤로 젖혀지는 각도를 보면 좋아 아유 좋아라 아우 편해 그렇지 이렇게 기울어져야죠.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지 않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측의 설명에 따르면 뒷좌석 등받이 각도는 무려 37도로 기울어집니다. 정말 많이 기울어지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올라가요. 전동으로 당연히 헤드레스트 푹신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요. 편해 그렇지 이렇게 기울어져야죠.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컴포트 같은 경우에 누르면 컴포트, 에너자이징 컴포트 있죠. 조이 등받이를 막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컬러도 막 바뀌고 있죠.
이건 디스플레이, 사운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선스크린, 게다가 방향제까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작동되는 것이 에너자이징 컴포트입니다. 이 에너자이징 컴포트는 사실 연출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뒷좌석에서 휴식을 하면서 어디론가 가는 느낌이 드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들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이 노래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맨날 듣는 그런 노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에너자이징 컴포트를 이용해서 그런 노래들을 듣는 대신에 내 몸을 릴렉스 한다거나 나를 좀 더 기운이 솟아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차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나에게 맞도록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사실 제네시스에도 있어요. 정말 많은 메이커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연출 자체의 품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벤츠는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인가 아니면 연출을 잘하는 메이커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방향제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하나의 방향제밖에 못 쓰게 돼 있어요. 한 번에 하나. 대신에 이 방향제를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샘플러를 제공을 해줘서 그 샘플러의 향을 맡아보고 이 향이 제일 마음에 든다 라는 걸로 매달 기분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앞쪽에 있는 이 터치패드가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모컨을 별도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눌렀을 때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앱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눌러서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좋죠?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삼성 갤럭시 탭입니다.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앱 같은 거 유튜브를 여기서 틀어서 볼 수 있는데, 게임버티 이러셨어요? 안 했잖아요. 한 명 있나? 거의 다 리스 렌트. 이렇게 되고, 사실 이 디스플레이에 있는 이 내용을 여기도 보내줄 수 있고 센터에도 보내줄 수 있고 이렇게 셋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리모컨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미디어라든지 애플 뮤직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좋죠. 일단 리모컨 기능이라든지 사운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애플 뮤직이 기본적으로 차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애플 뮤직 플레이어가 차에 내장되어 있으면 그만큼 품질이 더 좋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자동차 안에 기본적으로 이 뮤직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게 필수적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요.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는 분들이라면 애플 뮤직을 꼭 가입해서 이 차에서 애플 뮤직으로 음악을 들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사운드를 최적화해서 최고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자, 뒷좌석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갔을 때는 등받이가 기울어지는 게 충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가면 조금 달라지죠. 릴렉스 모드로 바꿔보는 거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다리도 올려준다. 혹시라도 발이 닿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양말 벗고, 안 닿네. 잠깐, 내 다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약간 자존심 상하네요. 이거 안 닿는구나. 잠깐만, 이거 다리긴 작가님을 한번 앉혀봐야 되겠다. 신발 벗고 해야죠. 그거 발판에 그거 안 하면 바로 악플 받아요. 뭐죠? 잠깐, 영빈 왜 다리가 저기 안 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키가 185인 사람도 다리가 조금 부족할 정도, 그 정도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간이 넓은 건 원했지만 이 정도까지 원한 건 아닌데. 자,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차를 가지고서 즐겁게 퇴근을 해보면서 좀 즐겨보고요. 이 운전성 리뷰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바가 있어야 또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 자, 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어저께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차를 갖고 다양하게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역시나 훌륭한 자동차였어요. 사실 뒷좌석도 훌륭한 차지만 이 차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앞좌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승차감을 위한 여러 가지 기본기들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차를 운행해 보면서 실제 이 차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훌륭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런 지하철 복강판, 이런 상황은 사실 견디기 쉽지 않죠.
이런 길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노면의 잔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내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성가실 텐데 소음 진동을 상당히 억제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차의 서스펜션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일단은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과속 방지턱이 삭제돼. 맨홀 뚜껑이 있어도 맨홀 뚜껑이 삭제됩니다. 있었는데 없어져.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은 일단 첫 번째, 노면에 요철이 있으면 그 요철을 미리 인식하고 그에 맞춰서 서스펜션을 더 부드럽게 풀어줬다가 그 요철을 넘고 나면 다시 한번 서스펜션을 강하게 단단하게 바꿔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 덕분에 과속 방지턱이 있어도 과속 방지턱이 없었던 것처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보세요. 과속 방지턱 한번 보세요. 여기 과속 방지턱 있죠? 어디 갔어? 과속 방지턱 어디 갔어? 어디 갔습니까? 되게 높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되게 높아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로 과속 방지턱을 잘 넘습니다. 다른 차 어떤 차하고도 비교가 안 될 수준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기하다니까. 승차감이 좋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신기하네 이런 수준이에요. 한번 여기 넘어볼게요. 이거 왜 그랬지? 아, 저게 좀 희한하게 생겨서 그랬나?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게 기분 나쁘게 느껴지네? 아니, 얘 왜 이거 인식 못했어? 이게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레오 카메라가 제대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인식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역광 인식하나? 인식되네요. 야, 대단합니다. 아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현대에도 있는데요,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현대는 사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지 눈치를 못 챕니다. 이거 봐 없어지잖아. 이런 기술력은 없죠. 진짜 놀라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야,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과속 방지턱 있네? 저거 페인트만 칠해놓은. 이건 안 되네. 안 되면 느낌이 너무 기분 나빠. 약간 인식이 잘 되는 경우와 잘 안 되는 경우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S580의 큰 장점이지만 항상 작동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대로 올라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해봐야 될 게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켜 봐야 됩니다. 버튼 하나로 당연히 잘 되고요. 이렇게 코너를 잘 돕니다. 좋아. 속도를 80으로 이렇게 돌려놓고요. 속도 90 잘 도네요. 이렇게 돌면서 핸들을 조향해주는 능력은 티어 1 수준은 아니고 약간 한 1.5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수준에 올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 수준이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돌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코너를 돌 때 느낌은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같은 경우는 코너를 도는 커브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브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차가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 차체 안쪽을 더 기울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카빙이라고 하는 콘셉트카가 있었습니다. 카빙이라고 하는 콘셉트카는 차가 코너에 들어서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마치 스키를 탈 때 스키 카빙이 이렇게 눈을 파고들듯이 이렇게 차를 움직여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브라는 콘셉트카도 그런 식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차도 코너에 들어섰을 때 코너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기능을 아주 독특하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파른 코너링도 아주 잘 통과할 수 있다라는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리어휠 스티어는 저속에서는 10도가량이 안쪽으로 꺾입니다. 안쪽으로 크게 꺾이기 때문에 코너를 쇽쇽쇽쇽 빠져나갈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도 쇽쇽쇽 빠져나갑니다. 주차할 때도 아주 편리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데 고속에서 고속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차선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고속 코너링을 할 때 뒷바퀴가 옆으로 밀려나거나 스피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내가 회전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도 꺾어줍니다. 같은 방향으로 꺾게 되면 핸들을 돌렸을 때 기민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대신에 훨씬 안정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고속 안정성을 높이는 아주 유용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km 이하의 저속에서는 10도에서 0도까지 이렇게 각도를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60km 이상에서는 최대 3도까지 꺾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도 정도면 사실은 고속 안정성을 위해선 충분하다는 얘기죠. 뒷바퀴가 10도가량 꺾이는 것은 오로지 주차 환경이나 아니면 유턴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서 차체를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코너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살펴보도록 하죠. 코너링, 이야,
코너링, 우와. 아니 코너도 이 차는 뭐 온갖 것이 있었다가 없어지네요. 과속 방지턱도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코너도 있었다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아니 코너가 직선이 되네? 만만한 코너가 아니었는데 여기 램프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굉장히 가파라서 약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 일단 기본기가 정말 뛰어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와 서스펜션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차체가 롤링이 생기는 거, 앞뒤로 기울어지는 피칭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수평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경우에 브레이크를 했을 때 차가 앞으로 기울어지질 않아요. 보통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섭니다. 가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앞이 들리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브레이크 앞이 기울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신기한 느낌이 들죠. 대단하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IT 쪽이 조금 아쉬워요. 일단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것들이 빠릿빠릿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존의 E클래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E클래스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부식이다. 그리고 지금 후방 센서 같은 경우도 이거보다는 더 소리가 좋았어야 되지 않을까? 뭐 나쁜 점은 아니지만 네, 조금 더 빠릿빠릿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기사가 운전하니까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 서스펜션 좋고 이런 것들은 회장님도 뒤에서 보시니까 회장님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은 중요한데,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구나. 그런 것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는 정말 쇼퍼 드리븐인 게, 쇼퍼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부리는 마부 이런 사람들이 쇼퍼예요. 운전자가 대신해 주는 것을 슈퍼 드리븐이라고 합니다. 내가 운전하는 건 오너 드리븐. 이 차는 철저하게 슈퍼 드리븐 카이기 때문에 이 마이바흐는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운전 기사가 대신 운전해 주는 게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슈퍼 드리븐 카인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내믹 기능이 있어요. 다이내믹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뭐 슈퍼도 스포츠를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거 말고 C 버튼이 있습니다. C 다이아몬드는 컴포트에다가 한 단계 더 높인 거예요. 마이바흐 드라이브 모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바흐 드라이브 모드를 하게 되면 가속할 때 느낌이 이렇게, 일단은 출발할 때부터 기어가 2단 출발을 합니다. 1단 출발하면 회장님 좀 이렇게 울컥하잖아. 그러니까 회장님 울컥하시지 않도록 출발부터 일단 2단을 넣어요. 그러고서 알아서 기어를 쭉쭉쭉 올립니다. 벌써 5단 들어갔어. 50km인데 뭐 이런 식이에요. 가속 페달 맵도 바뀌고 가속 느낌도 바뀌고 서스펜션도 부드럽게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을 편안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드로 제공이 됩니다. 물론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기본 컴포트도 굉장히 컴포트하기 때문에 마이바흐 컴포트라고 해서 정말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이 정도 되면은 누가 가솔린을 뭐라고 하겠어요. 이 정도의 엔진 사운드, 지금 V8 엔진 사운드를 내준다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이 사운드는 고속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속으로 주행하면 좀 더 조용해질 수 있어요. 사운드가 한번 들어보세요. 보면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이 휴지 기통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V8에 4개의 기통을 쉬어요. 그럼 4기통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연료를 더 절감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휴지기통 자동차들을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휴지기통이 일어나는 상황을 실제로 느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휴지기통이 되는 상황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흔하게 기통을 쉬는 게 아니고 가끔 조금씩 고속도로인데 저속으로 꾸준히 크루징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잠깐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라서 실제로 느끼긴 어렵다. 그리고 시동이 조금 전에 꺼졌다가 켜졌어요. 꺼졌다가 켜져도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극적으로 도입됐습니다. ISG라고 해서 시동 걸렸다 켜졌다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자동차 많이들 타실 텐데, 그런 차를 보면 시동 걸리는 순간에
우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고 꺼질 때 부르릉 이렇게 꺼지고 이런 거가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끄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최근 들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시동 스타트 스톱 버튼이고 바로 밑에 이 버튼이 있죠. 여기 뭐냐면 자동으로 시동 꺼지는 기능을 해제할래요 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거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 나머지 시동 버튼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준 거죠. 지금 시동이 꺼졌잖아요. 근데 꺼진 걸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0이잖아. 0인데 그러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볼게요. 걸렸나? 그냥 가잖아요. 시동 걸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갑니다. 이게 다 48V 덕분이에요. 이 액티브 라이드라고 하는 서스펜션도 사실은 48V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1초에 1000번씩 모니터링을 하면서 4바퀴 서스펜션을 어떻게 할지, 높낮이를 조절할지, 부드럽게 할지, 풀어줄지, 조일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절을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이 차를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도 48V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죠. 안티롤바 같은 경우에 이 한쪽 바퀴가 서스펜션이 탁 올라오면 안티롤바가 강할수록 차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안티롤바를 액티브 안티롤바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액티브 라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정말 부드러운 그런 코너링 그리고 승차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은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측면 충돌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측면 충돌을 막을 순 없지. 근데 측면 충돌이 있을 때 차가 뒤집어지거나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 차체를 충돌에 적합한 높이로 조절을 해줍니다. 차가 옆에서 갑자기 가까이 와, 이거는 더 이상 운전자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면 서스펜션을 높여준다는 거죠. 자동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앞은 지금 자동차 앞에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철판이 있잖아. 저만큼의 철판으로 날 막아주는 건데, 뒤도 마찬가지. 트렁크가 있잖아. 측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측면은 이 문짝 하나로 다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 충돌이 자동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측면 충돌이 일어나면 차의 약한 부분이 문짝이 아니라 그 아래쪽인 락커 패널, 이 차대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4륜 구동이고요. 그립감이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그리고 500마력이란 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엄청난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윈 터보 엔진이 이 초반에 RPM이 낮은 상태에서도 꽤 괜찮은 그런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토크도 뛰어나기 때문에 무려 71kgm의 어마어마한 토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RPM이 낮아도 그 토크발로 쭉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이 파워 유닛은 M176이라는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솔린이라는 거죠. 가솔린이라는 파워트레인은 어쨌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게 전기였다면, 전기는 초반 가속력이고 뭐고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최고 출력이에요.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하는 게 부드러워?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시동이 없어. 애초에 변속 충격이 없어요. 전기차는 아예 변속기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에서 이 엔진만 고스란히 빼다가 거기다가 전기 파워트레인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서스펜션 너무 좋잖아요. 핸들링 너무 좋아요. 기울어짐 너무 잘 막아주고 진짜 훌륭한데 왜 전기차가 아닌 거야? 전기차 옵션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 옵션으로 만약에 한 5천만 원을 더 비싸게 해도 그래도 전기차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략은 그렇지 않았죠.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이 필요하다 해서 EQS라는 차를 만들었고, S클래스는 어디까지나 S클래스야, 가솔린 엔진을 넣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끝판왕은 계속 가솔린으로, 그리고 EQS는 약간 S클래스보단 조금 못하게 E클래스에 가깝게 그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EQS가 판매가 그렇게 잘 되진 못했죠. EQS도 정말 훌륭한 자동차지만 그럼에도 S클래스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마이바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고급스러운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메르세데스도 느끼게 됐고, 다임러도 이제는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클래스를 전동화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이 마이바흐 S580 같은 경우, 그리고 또 S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제 차차 전동화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80을 시승해 봤는데요. 역시나 가격이 얼만데 3억이 넘는 자동차인데 당연히 훌륭해야죠. 당연히 뛰어난 자동차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여러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자동차를 최신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만큼은 기존의 클래식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좋은 자동차란 무엇인가 그 기본기에 대해서 더 다져가는 메이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